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와 함께하는 더 IM비터의 진행자 정치시사 블로거 IM비터 임병도입니다. 뉴스가 어렵습니까? 더 IM비터는 국민들이 더 알고 싶고 더 알아야 할 뉴스를 더 알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뉴스, 재미없는 뉴스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10분 시간입니다. 추적 10분은 말 그대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친 뉴스를 다시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봤던 뉴스, 알고 보니 언론사와 정치 권력이 비비 꼬아놓았더군요. IM비터가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라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적 10분은 박근혜 해법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의안이 무산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19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공동 서명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7월 7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 이름을 법안의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이라고 했는데, 뭐 대통령 이름이 그렇게 무섭거나 권위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법안에 공동서명을 했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보도하실 때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반발을 보면 선거 전과 당선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시간을 거슬러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마지막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며 박근혜 후보가 공동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속칭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과거와의 화해라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도 하태경 의원의 말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 박근혜의 마지막 발의라며 축소시켰던 법안, 지금처럼 똑같은 공동 발의였습니다. IM비터는 2012년 9월 5일 박근혜 후보의 의정활동이 엉망이고 불성실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2012년 8월 1일까지 박근혜 의원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국회에.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10번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석이 6번, 천가가 4번, 결석 100%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 정도면은 낙제 내지는 퇴학당하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박근혜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회의가 4번 열렸는데 결석 100%,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8월 이후에는 뭐 대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이전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선 의원이었습니다. 14년이 넘게 이제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는 동안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대표 발의 평균 건수가 1.1건에 불과합니다. 18대 국회의원이 한 명당 대표 발의한 법안의 그 평균 건수를 보면은 40.8건입니다.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아임피터가 공동 발의한 법안을 빼고 대표 발의한 법안만 얘기하면서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고 하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대표 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공동 발의한 법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그저 서명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분류하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이나 공동 서명한 법안이나 가장 큰 핵심은 그 법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상권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더 이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강력한 대통령의 힘을 통해 의회 정치를 무너뜨린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공동 발의한 법안을 선거운동에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동 발의는 별거 아니라고 변명하는 정치. 이거야말로 진짜 배신의 정치가 아닐까요? 이건 이제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씹새끼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에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배신, 배반형. 배신의 정치는 배신. 배신의 그 뉴스가 알고 싶답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는 국민TV 김종훈 기자가 알려지지 않은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국TV의 대표적인 훈남 기자 김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거다란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운대 피서인파는 정말 10만이었을까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네, 우선 연합뉴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지난 일요일 5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해운대에서 올해 개장일에 가장 많은 10만 피서 인파가 몰렸다는 내용인데, 일단 사진만 보면은 정말로 10만 인파가 해운대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10만 인파, 상당히 지금 많이, 그쵸. 상당한 인파가 지금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다란이 직접 가서 정말로 10만 인파가 몰렸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여전히 물론 많긴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처음 보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네, 중앙에만 사람 좀 있고 네. 양쪽에는 사람이 현재 적네요. 네, 세 번째 사진 보면 더 확연한데 거다란이 좀 더 뒤쪽에서 찍었습니다. 네, 10만이라 하기에는 사람이 정말 이게 정말 10만이 맞는지 10만이라는 수치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연합뉴스에서 부산 해운대
놓고서 왜 10만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지 의심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위 현장의 그 소식을 전달하면은 이제 뭐 주최 측 추산, 그다음에 경찰 추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합뉴스 추산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장을 찍은 사진을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집회 현장에 갔다가 다른 언론사 보도 사진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가장 가깝게는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때인데요. 그때 시청에서 일단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집회 현장의 그 추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경찰 추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최 측 추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점은 일단은 보통 경찰은 그 시점, 일정 시점을 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추산을 발표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주최 측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시간을 두고서 인파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높은 수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7시에 이제 집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집회 참가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7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고, 근데 집회라는 게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주최 측은 당연히 5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포함됐던 숫자는 아니면 제일 많은 인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경찰은 뭐 그냥 딱 시간 정해갖고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집회에 나왔다는 거는 그 집회에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참여했던 사람을 다 합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점은 당연히 지금 우리 피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가장 집회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내 의사를 밝히고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임의대로 정해서 그거를 발표를 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자기적이고. 그렇죠.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뭐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이 7시에는 제일 적게 왔다가 갑자기 9시에 사람들이 막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회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 특히 생중계, 현장 중계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항상 우리가 1번 뭔가 질문을 할 때 그건 아시죠?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주최 측 추산 얼마, 경찰 추산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1주기 때 세월호 참사 집회 같은 경우는, 피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주기 집회를 광화문이 아닌 시청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시청 집회를 한 건데, 당시에 저도 그 팽목항에 있다가 시청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녁 중계를 했는데, 문제는 보통 주최 측 추산은 뭐 그쪽에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경찰한테 당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회하면 종로 같은 데나 광화문 집회를 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 경찰서에 직접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에게 물어보지만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과 쪽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보통 다 집회는, 네.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종로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날 종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거 관여를 안 한다. 그럼 어디, 뭐, 경찰서가, 뭐, 다 가까운 거리니까 한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시청 집회 같은 경우는 관할을 남대문에서 하고, 남대문에서.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종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경찰 추산 확인하는데도 여러 곳을 다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당시에 더 재밌었던 실은, 당시에 3만 명 정도 주최 추산 3만이었는데, 당시에, 네, 경찰 추산은 5,000명. 너무 차이가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연합뉴스의 어떤 추산, 그러니까 연합뉴스 사진도 뭐 그런 맥락에서 뭐 만약에 연합뉴스가 정부나 경찰의 얘기만 믿고 그것만 사진 찍으면은 드문드문 사람이 있었던 걸 찍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걸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정확한 그 사진 한 장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진실이 있다면 좀 제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한 가지 소식 더 있습니다. 그 해운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다란, 1인 미디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다란이 보도한 내용인데 해운대 백사장이 얼마 전에 넓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다란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래가 해안가 쪽의 모래와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입구 쪽에 들어오는 모래가 상당히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서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인데 물이 굉장히 더럽네요. 네, 물이 굉장히 탁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모래가 가라앉았고 그리고 위쪽에 지금 물이 이렇게 있는데 혼탁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또 살펴보면은 다르죠? 좀 왜 깨끗한가? 그러니까 아까 그 물하고 이 물이랑 뭐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같은 물을 넣었는데
결정적 차이는 모래의 차이입니다. 아, 이게 물이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문제였던 거군요. 네. 거다란의 이제 거기서의 확인 결과, 거다란이 취재 결과 보니까 원래 해운대 모래는 저렇습니다. 아, 원래 해운대에 있는 모래는 저렇게 깨끗한 모래고 물도 깨끗한 상황이고 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물이 탁한 컵에 있던 거는 결국은 모래가 어디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더러워졌다는 건가요? 네. 거다란이 그 보도한 내용대로 보면은 일단은 해운대의 복사장을 일부러 넓히기 위해서,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서해안 쪽에서 모래를 들고 와 퍼날랐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 쪽에, 바다 쪽에 가까운 모래와 그다음에 해안가 쪽에 입구 쪽 모래가 이런 차이를 보여서 저런 혼탁한 모래와 맑은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이상한 형태의 백사장이 되고 있답니다. 그 서해안 모래가 이 황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 모래를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해운대가 뭐 자랑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해운대가 어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 된다면은 그 모래 자체도 해운대에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해운대 모래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의 차이가 있고 물이 더러운지는 몰랐네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고 또 바닷가를 찾다 보니 또 바가지 상수는 물론이고 해경의 해체 등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관련 뉴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반의 반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길바닥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라고 그 블로그를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미디어입니다. 이름은 왜 길바닥이라고? 늘 현장 취재를 조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차가 없습니다. 뚜벅이.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항상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을 좀 담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길에서도 저널리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붙인 이름이 길바닥 저널리스트입니다. 간혹 노숙도 하시나요? 세월호 때는 뭐 거의 생활이다시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길바닥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죠. 뭐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너무 길어갖고 길바닥이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핫 이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 제2의 그 본회의 이 두 가지 사안을 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예. 저 장면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하는 그런 기자회견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때 상당히 많은 기자가 왔는데, 저때 그 유승민 의원의 표정은 어땠나요? 뭐 영상 보신 것처럼 뭐 밝은 표정은 아니고요. 들리는 얘기는 그 전날 의원에게 해관해서 오늘 이 사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생각들과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그대로 묻어나오지 않았나, 저 표정에서. 그때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 자리에 그 유승민 의원은 가지 않았던 거죠? 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 혼자서 지금 밖에 있으면서 자기를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 생각만 해도 저 같으면 화 엄청 날 것 같은데, 그 유승민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방 먹이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헌법 1조 1항.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빗대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벗어난 거를, 아마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자체에서 그냥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난 2월 2일 날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했을 때 거의 새누리당 사람 의원들이 이제 뭐 이재용 의원하고 이제 그 19표인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유승민 의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불과 4개월 만에 자기들이 선출해 놓은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의원총회 때 그냥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박수로 그냥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좀 이번에 그 새누리당 사퇴 채택 결의안 하루 전에 그 기자들한테 문자로 이제 그 명칭까지 바꾸면서 의총을 열었는데 사실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4시간. 예,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자들이 위치를 잡고 4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제가 조금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박수로 추인했다라는 거는 김은성 대표가 마지막에 나와서 했던 얘기고 그 중간중간에서는 고성이 좀 오가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쉽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총 당시에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하라고 공고하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그 내부적인 사정이 정확하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예.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할 경우에는 이 김문성 대표가 그 차단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 먼저 번에 최고위원과 막말 회동 이후에 바로 퇴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그런 모습들은 오전 최고위원회가 전부 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그렇게 물러나는 거는 언론에 보여줄 모습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 행동으로 봐서는 참 언론 플레이 차단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공개에서도 굉장히 밖으로 이야기가 새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결의안을 채택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내대표 회의 때, 지도부 회의 때 보였던 모습은 사실, 이 정도는 좀 보여줘도 된다고 하는 거고, 어저께처럼 의원총회 같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절대 바깥으로 외부로 보이지 않겠다는 그런 새누리당의 미디어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영상 하나 좀 보면서 얘기 좀 할까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저게 이제 국회법 제2에 붙여진 본회의. 그때 그러니까 표결할 때 그 모습이었던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국회법.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국회법 제2의 본회의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인데 일단 영상을 좀 보시죠. 저게 이제 표결하기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누구죠? 여기 한 사람은 이재호 의원인 것 같고. 예. 친유 자장이라고 부르는 이재호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골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한명숙 의원이고. 예. 지금 이재호 의원한테 어떤 얘기 하는 건가요, 저기? 사실상 저는 이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당 측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투표에 나서줄 것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 국회 본회의장 2층에서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거군요. 이종걸 의원이 계속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 장면 같은데. 네네.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죠. 정말 좀 마음이 찹찹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좀 웃고 괜찮네요. 저 표정을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저 상황을 좀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후에 다른 영상이 나오겠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강력하게 좀 투표를 독려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한테 야당의 그 야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 모습을 저는 과거에 좀 김종필 씨께서 낮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술과 고기를 먹는 게 정치이다라는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동료의식이 좀 굉장히 돋보이는 정치인들의 그래서 좀 한번 저 모습을 담아봤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표결하지 말자는 거 놓고서는 왜 이종골을 왜 만나 저렇게? 물론 이제 뭐 이종골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인사하는 부분이긴 한데 참 이종골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저렇게 반갑게 호흡까지 하시네. 인사를 나누고 저런 모습은 사실상 좀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모습이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할 때 야 너 투표해 뭐 이것보다 좀 나이스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새누리당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할 것 같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 길바닥 얘기처럼 또 강력하게 투표 왜 안 해? 빨리 하자고 막 이렇게 좀 끌고 가거나 했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말 그대로 야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은 뭐 흔히들 뭐 그 SNS에서 말하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문재인 대표도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야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합의를 할 때 그때 좀 싸우지 말고 잘 합의를 해서 어떤 그 법안이나 이런 통과될 게 있으면 나가라는 거지. 뭐 평상시에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작 법안이 있을 때는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 장면은 뭔가요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 자리에서 이런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났는지 가서 여당에서 이제 거의 호소하다시피 인상도 많이 아까 전과는 굉장히 이제 한성경이죠. 네. 그 당시 투표할 때 정의화 의장이 그 문재인 대표가 투표장에 갔는데 그만합시다 해갖고 문재인은 뭐 투표 횟수 그러니까 표결 자체가 안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그 뭐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고 있으니까는 여야 국회의원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동료의식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고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 국회의원한 같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쟁 국회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볼 때는 동료의식이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쟁이 있을 때는 각자 주장하는 부분이 뚜렷하지만은 그것이 상생으로 가는 그런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또 보이지 않고 좀 헷갈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오늘도 뭐 이렇게 그 재밌는 얘기 사실 뭐 일반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다양한 그 길바닥 소식 국민TV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꽉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꽉 물어보세요 코너는 우리가 궁금했던 인물을 만나 무엇이든 꽉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동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문학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회 근혜문학상입니다. 직설이라는 곳에서 벌인 이벤트였는데 오늘은 직설 편집장과 함께 근혜문학상이 무엇인지 꽉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직설이 어떤 매체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지도 읽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뉴스에서 멀어졌다는 그 지표들이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번 뉴스에서 멀어진 독자들을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나간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직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떠먹여주는 뉴스입니다. 떠먹여주는. 어떻게 하면 뉴스를 조금 더
그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뉴스 포맷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스토리 시사 만화라든지 그 모바일 메신저 화면으로 뉴스를 구성한 직설톡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카카오톡의 그 대화방을 맞습니다. 네네 그런 코너도 있고 그 영화의 스틸컷을 또 뉴스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직설 무비라는 또 코너도 있고 뭐 많은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카드 뉴스 또 퀴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별 컨텐츠마다 뭐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뭐 100만,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쉽게 전달을 하면 보다 많은 대중들이 뉴스를 소비를 하는구나, 즐기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IMP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스의 본질,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제 보도 방향은 항상 뭐 상식과 중립을 지키지만 그 방법,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은 좀 재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설이 먼저 하고 있군요. 저희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근해 문학상이 뭔지, 근해 문학상을 왜 뭐 이런 이벤트를 벌였는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 근해 문학상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참 안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예,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참 듣고 보면 언어학자들도 참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난해하고 와해되고 파편화된 그런 말씀들을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온라인 공간에서 근해체라고 하는 이 조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풍자 그렇죠. 같은 경우죠? 네, 근해체라는 말을 저희가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 근해체, 대통령의 말이 이 대중들 사이에서 그 유익거리가 돼버린 거죠. 이 현상은 참 이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참여형 컨텐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목적은 뭐 단순히 뭐 대통령의 말을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못났다라는 걸 조롱하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함부로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저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가능하다면 대통령께서 이게 직접 전해 듣고 좀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근해문학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라고 꼭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좀 못해도 뭐 대통령 활동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나운서도 아닌데 꼭 굳이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를 이렇게 풍자하면서까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묘한 정서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말 잘하는 놈은 다 사기꾼이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 좀 못하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의 가치관과 철학이 좀 담겨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대통령의 말에 그게 별로 없다는 의미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에게 아주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태산과도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왕조 시대에 어떤 왕이 어명을 내리면은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누구도 안 따르면 참수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지금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 대통령제가 가진 권력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 논외로 하더라도 이 대통령께서 그런 와해된 언어를 구사하는데 사회 각계 사회 구성원들이 저런 최고 권력자의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쉽게 조롱하고 희화화하기에는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잘한 대통령이 뭐 그렇게 아주 엄청난 달변가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수준의 저런 와해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도 근혜문학상 이벤트 사진 보면서 막 웃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는 없었나요? 네, 전화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가지고 밑에 이제 정말 그러니까 왜 니네가 왜 감히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냐 좀 악플 비슷한 것도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정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악플이 없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 참 참신하다. 발랄하다라는 좋은 평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일부 매체에서 좀 과하지 않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저희는 저희의 이런 시도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지금같이 계속 이런 언어를 구사하신다면 앞으로도 제2회, 제4회 근혜의 문학상은 계속 기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근혜문학상 공모전에는 몇 분이나 좀 참여를 했나요? 대략 주로 SNS 채널을 통해서 600여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어떤 공지 이벤트 페이지 방문자가 거의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럼 600여 분이 신청했다는 건 600명이 다 근혜체로 네. 관련된 얘기를 써갖고 자기 얘기나 그거를 근혜체로 바꿔서 다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이 근혜체라는 게 어떤 새로운 문학 장르로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문학 잡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필 쓰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몽테뉴와 베이컨을 읽는 대수필가다. 이걸 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수필가로 좀 활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노벨 문학상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심이시죠? 아니 좀 받으시면 네. 그렇게 몽테뉴와 베이컨을 읽는다고 하시니까 또 그것도 문학 잡지에서 네.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분이 또 그 얘기를 하셔서 어느 잡지죠? 참 극찬을 하셨네요. 네. 미술에도 추상주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구사하시는 언어가 굉장히 비문이 많긴 하지만 퇴임 후에 한번 시를 한번 쓰신다면 참 이 초현실주의 문학의 어떤 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의 어떤 제가 어떤 생각 이하 그림 그리신 이하 작가랑 같이 옆에 포스터에 옛날 우리 시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를 한 편 써주셔서 전시를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주제를 하나 잡으신다면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런 주제로 하나 작품을 하신다면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작품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우리도 이제 지적 수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구사하는 근혜체를 좀 이해할 정도의 네. 어떤 3차원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좀 근혜 문학상을 좀 더 2회, 3회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 근혜 문학이라는 장르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또 사명감이 또 드네요. 앞으로 좀 근혜 문학상이 3회, 5회, 10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직설 편집장을 모시고 근혜 문학상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다운 말을 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o it is. Now, as in the beginning, you belong to the tale. Passengers, this is not you. This is disorder.
No. King. Please. Stop right there. Sit down. Put it away. Tell him he and I need to talk. Well, you can talk to me. Mr. Wilford has no reason to visit here. She wouldn't give you. It wasn't me. It wasn't me. One suffered more losses than anticipated, and the other had to pay the price. All adding up to what? 고심 끝에 캠핑장을 해체하겠습니다. 3월 22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5명 사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하여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캠핑 관련 규정 개정안. 야영용 천막 내 전기 사용 금지, 화기 사용 금지. 야영용 천막이란 밀폐형 텐트, 타프, 이노 텐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캠핑족들의 반응. 사방이 개방된 타프에서의 화기 사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다. 사실상 캠핑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발상.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시 캠핑의 꽃은 바비큐지. 잡았다 이놈. 그렇다면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잡았다 이놈. 에잇, 커피나 한잔 해야지. 잡았다 요놈. 벌써 어두워졌네. 램프 켜야지. 잡았다 요놈. 아, 짜증나. 뭘 할 수가 없네. 장판 켜고 잠이나 자야지. 잡았다 요놈. 사실상 텐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국민 베어그릴스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뭐 하자는 거죠?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좀 우리가 이렇게 저 목소리 내고 하면은 좀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를 않는데 우리 유가족분들이 자기 식구, 자기 아들, 딸 죽음을 이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전한 그 대한민국 그 건설을 하자는 걸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더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울어진 언론 그 바로잡으려고 우리 저 노란 입은 그 공작수 분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진보적인 분들인데 그분들 한 분이라도 우리 국민TV에 가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그 전에 국민TV를 좀 그래도 아시게끔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습니다. 실제 반응은 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 많이 하고 그 가입원서도 나눠드리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살다 보면서 그 효순이, 미순이 그 장갑차 사고 때 그 지역이 제가 군 생활을 했던 지역인데 촛불 한 번 못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일본인이라고 촛불을 못 들었고 광우병 촛불 때도 못 들었습니다. 세 번 다 일본인이라고. 그래서 이번 세월호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또 제가 그냥 촛불을 못 든다 그러면은 제 인생에서 아주
후회되는 일이 될까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국민TV 조합원들이 우리 이제 자켓을 제가 지금 안 입었는데 위에다가 하나 더 입자면은 연대하라 소통하라입니다. 근데 연대하라 소통하라가 다른 단체하고 연대하라 소통하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TV 조합원들끼리 먼저 소통하고 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가 됩시다. 나가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미디어 협동조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조합은 우리는 그 성공한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성공한 조합도 그 과정을 쳐다보면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기 순간 무수히 뚫고 그 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를 무사히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부터 모레부터죠. 라디오도 김영국장 퇴장 이후에 질이 변절했던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고 약간의 개편 그리고 이번 달 말이나 내가 전면적인 개편 통해서 라디오 제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TV도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아무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임팩트 있는 것만 해서 좀 끝내겠습니다.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정 언론의 갈망을 느낀 사람들이 이거를 타파하고자 변화시켜보고자 모인 사람들이 조직된 단체 아닙니까? 그쵸? 그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이 진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조합원 참여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계속 실천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함께 말씀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책임을 정말 우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르네. 함께 가는 거지요. 더 IM부터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성뉴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강조하며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뉴스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실을 아는 순간 통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 IM부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뉴스 더 재밌게 만들어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